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산타랠리가 과연 올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자주 들리는 것을 보면 벌써 연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년 연초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시장에 대한 예측이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고 그 변수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측이라는 거 사실상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무의미한 예측이 되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근거와 숫자를 제시해 드릴 생각입니다. 우선 금융적 환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시장 영향력이 매우 강력한 금융지표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M2 증가율을 선택합니다. 역사적으로 M2 증가율이 상승하는 시기에 주가는 어김없이 상승을 했었고요. 혹여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수할 수 있는 조정이었거든요.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면 지난 2019년도에 지금과 비슷한 환경이 조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8월을 기점으로 연준은 QT를 전격 중단했었고 즉각 양적 완화 QE로 전환을 했었죠. 또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9월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주가 상승과 함께 M2 증가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M2 증가율이 재차 확장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지의 여부만 살피면 되겠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지난 12월 FOMC 회의 때부터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에는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을 했고 지난 12월 회의까지 연이어 3차례 인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보다 중요했던 것은 양적 긴축의 중단과 더불어서 양적 완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죠. 12월 FOMC 회의에서는 월간 400억 달러 규모의 무이표 국채 매입 계획이 공개되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국채 매입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2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400억 달러라면 그것만 가지고도 서프라이즈한 수준이었죠. 게다가 월간 400억 달러에는 연준이 가장 지금 보유하고 있었던 MBS로부터 상환되는 자금으로 무이표 국채를 매입한다는 계획은 애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월간 400억 달러에 더해서 MBS 월간 상환액 160억 달러가 추가가 되는 거죠. 이 매입 규모는 매달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고요. 3년 이하 만기의 2표 국채를 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동안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요. 지금 셧다운이 종료됐잖아요. 그동안 중단되었던 재정 지출의 재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시장 유동성은 증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유동성 환경만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2026년 초반까지는 M2 증가율이 확장되면서 지수 하단이 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금리 인하의 횟수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12월 FOMC 회의에서 점도표를 보면 2026년도에 한 번, 2027년도에 한 번 정도로 모두 2번의 금리 인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3회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죠. 지난 12월 FOMC 회의에서는 모두 3명의 반대표가 나왔었잖아요.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그리고 슈미드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었고 마이런 이사는 50베이스 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마이런은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꼭두각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의 의견에 대해서는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슈미드 총재는 애초부터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만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굴스비 총재의 동결 의견은 의외였어요. 원래 비둘기 성향이 강한 인물이었거든요. 우선 굴스비와 같은 비둘기가 매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셧다운으로 인해서 고용시장이나 물가지표의 발표 없이 깜깜이로 금리 정책을 발표해야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연준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예요? 달러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지키는 겁니다. 셧다운이 해소되고 나서 정작 경제지표라는 뚜껑을 딱 열어본 이후에 물가가 예상보다 높아져 있다면 낭패도 그런 낭패가 없죠. 사람들은 누구나 눈이 보이지 않으면 좀 더 조심스럽게 발을 떼게 됩니다.
굴수비가 동결을 주장한 것은 아마도 경제 지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경제 지표를 볼 수 있는 시기까지는 좀 쉬어가도 된다는 취지의 의견이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 발표되기 시작하면 아마도 연준 의원들의 생각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물가는 더는 오르지 않고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상승률이요. 지난 FOMC 회의에서도 상품 물가 상승은 관세 영향이고 일회성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추가 관세가 없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었습니다만 내년 1분기를 즈음해서 정점을 형성하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해드렸던 전망하고는 대략 1분기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저는 올해 말에 고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물가는 계속 상승해요. 물가는 상승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3.2%를 정점으로 다소 안정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드렸었죠. 특히 내년에는 연초부터 유가 하락이 전망되는데요. 실제로 국제 석유 시장이 내년에 심각한 초과 공급을 겪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세계 최대 상품 중개업체 가운데 한 곳인 트라피구라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사드 라임은 분석 노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냥 초과 공급일지 슈퍼 초과 공급일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초과 공급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 유가 하락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전망인 셈인데요.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올해에만 약 가격이 15% 이상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추가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도 얼추 비슷합니다. 사실 수급만 보면 유가가 오를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남미의 소국 기아나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었었잖아요. 이후로 시추를 했고 이제 내년 연초부터는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처럼 석유 시장에 새로운 대규모 공급원이 생겼습니다만 수요는요, 오히려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석유 수요가 현저히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일단 중국은 전기차의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전기차 비중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비례해서 석유 수요는 점차 감소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올해 내내 낮은 유가를 기회로 전략 비축률을 대거 확보해 둔 상황인데요. 석유도 오래 두면 상해요. 이제는 석유를 더 쟁여둘 것도 없고 쟁여두어서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주도의 가수요는 내년부터 현저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나는 거고 수요는 감소한다는 말이죠. 심지어 최근에 베네수엘라의 유조선이 미국에 의해 납포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수출되지 못하고 거의 동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가가 오르지 못하고 하락했었다는 것을 보면 내년에는 더 하락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예상대로 하락해 준다면 물가는 좀 더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가 상승률이 현재 상황에서 더 악화만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연준이 주시해야 되는 것은 고용시장인데요. 고용시장은 완만한 위축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용 동향 등의 정확도가 좀 낮아졌어요. 하지만 그동안 발표되었던 ADP 고용보고서 등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중간 결론을 좀 내드리자면 금리 인하의 횟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양적 완화와 재무부 지출 등으로 인해 빠르게 M2 증가율이 상승한다면 주가는 적어도 내년 연초까지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지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정책이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지난 12월 2일이었죠. 재무부는 신생아들에게 $1,000씩 지급을 하는 일명 트럼프 계좌의 세부 지침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어 8일에는 백악관이 $120억 규모의 농가 긴급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과의 대두마찰 이후로 트럼프의 절대 지지층인 농가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보다 앞서 11월 21일에는 트럼프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영구 면세 가이드라인도 발표됐어요. 정책들이 보면 어때요? 전혀 공화당스럽지 않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직접 살포하는 방식은 상당히 민주당스러운 정책인데요. 트럼프가 변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 트럼프 1기 당시에 공화당스러운 기업 감세를 주된 정책으로 밀어붙였던 적이 있었죠. 기업들이 잘 되면 결국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게 될 것이고, 고용이 안정되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계산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의 편이 아니었죠. 연준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8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던 시기였어요. 같은 기간 연준의 자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19년 8월에 이르러서는 고점 대비 17%나 감소한 3조 7천억 달러 수준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긴축이 진행되던 시기였단 말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M2 증가율 역시 현저히 감소하던 상황이었어요.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환경이었단 말이죠. 주가도 그랬죠. 2018년 내내 박스권 등락만 거듭했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의 기업 감세 정책은 실패로 귀결된 것이죠. 트럼프는 재집권 실패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있죠. 최근 주된 원인이 고된 물가 그리고 생활비 부족 때문이다라는 것을 참모들은 조언을 했을 겁니다. 결국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기업 감세를 다시 추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체감 가능한 현금 살포 전략으로 생각을 바꾼 것이죠. 우선 4,300만 표가 걸려있는 섬신성 전략을 내세우게 됩니다. 바로 학자금이죠. 사실 미국에서요, 학자금 대출은 시한폭탄의 비유가 됩니다. 대학의 등록금은 통상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학자금을 대출받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는 이가 드물 정도죠. 4,300만 명이 총 2조 달러가량의 학자금 부채를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갑니다. 1인당으로 따지면 평균 46,500달러. 우리 돈으로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와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소득은 정체되고 있으니까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차입자 중에서 무려 16%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놓여 있습니다. 학자금 문제에 대해서 뾰족한 해결책은 사실상 지금까지 없었어요. 늘 선거 때마다 선심성 대책을 내기 좋은 이슈였고, 학자금 대출 관련 공약은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로 등장하게 됐었던 이유가 됩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4,300만 명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기로 한 겁니다. 일단 트럼프 계좌는 18살까지 복리로 운영이 됩니다. 사회 진출의 시드머니 역할을 하죠. 마치 유대인들이 성인이 되는 아이들에게 바르미츠바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는 현금성 선물처럼 말이죠. 또한 그냥 무의미하게 학위만 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단기 직업훈련까지 확대해서 실질적인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리쇼어링으로 인해서 제조업이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이들 제조업에서의 구인난을 해소시키겠다는 일타쌍피의 전략이죠. 물론 기업들에 대한 배려도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고용시장을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기반의 소규모 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책도 준비되었습니다. 오빠를 통해 연구화된 섹션 199A, 즉 적격 사업 소득공제와 더불어서 연매출 3,100만 달러 이하 기업에 대한 R&D 비용을 소급해서 공제하기로 했어요. 뭔가 공제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내년 초부터 상당 규모의 세금 환급금이 시장에 재차 뿌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정책도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현금 살포를 선택한 것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회계연도 동안 SBA, 즉 중소기업청의 대출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습니다. 수수료가요, 전체 대출액의 2, 3% 정도 되는데요. 사실상 그만큼 현금 보조금을 얹어주겠다는 거죠. 최대 500만 달러 한도의 마크, 즉 제조업체 회전 신용 접근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재고만 있다면 재고 자산을 담보로 돈을 또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다 뭐예요? 모두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 전략인데요. 실제로 주요 정책의 시행 시점이 내년 7월로 설정이 됐습니다. 11월에 중간 선거니까요.
정책 효과가 가장 피크 상태로 나타날 수 있는 약 4개월의 텀을 두고 정확하게 7월부터 정밀 유도 폭격을 진행하겠다는 심산인 것이죠. 그런데요, 주가는 보통 6개월 정도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기대치는 1분기를 전후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증시가 적어도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좋을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물론 걱정거리도 있어요. 그 많은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 건데 이게 중요한데요. 미국 의회 예상국은 트럼프의 정책이 모두 실행된다면 GDP 대비 6에서 7% 수준의 막대한 재정 적자가 생길 것이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도 이미 FOMC 회의에서 강력하게 제시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번 페드 조치의 핵심은요, 스탠딩 레포의 총량 한도 폐지입니다. 스탠딩 레포는 긴급 대출 창구로서 5천억 달러의 총량 한도가 있었는데요. 이 한도를 폐지해버렸어요. 담보만 있으면 원하는 만큼 빌려가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담보라는 것은 대부분 미국 국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미국 국채를 가진 은행이나 딜러들은 언제든지 페드 창구에 가져가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현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페드가 국채 매입을 재개하고 국채 담보 대출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정부의 빚잔치를 돕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실제로 세계적인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는 최근 기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준의 QT 중단과 사실상의 QE 시작은 부채의 화폐화이다. 어떻게 포장하든 돈을 더 찍어내서 빚을 조달하겠다는 속셈이며 이는 이미 과열된 시장에 기름을 붓는 위험한 도박이다 라고 비판했어요. 실제로 FOMC 회의 이후에 달러화는 급격한 조정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은행주들은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돈을 찍어서 부채를 탕감한다는 것은 달러의 약세를 의미합니다만 달러를 담보로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대출이 많아지고 이익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은행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연준이 무리수를 둔다는 평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양적 완화를 선택한 것은 아마도 트럼프가 말이 통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그의 귀에다 대고 GDP의 6, 7%에 달하는 재정 적자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미국이 장차 망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조언한들, 트럼프가 그 말을 과연 듣겠습니까? 결국 미국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부채의 화폐화라는 그런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미국의 유동성 환경은 점차 확장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확장 재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엄청난 수준의 자금 조달은 연준이 돈 찍어내기로 해결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세 번째, 시장 상승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M2 증가율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주말 AI 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발작했어요.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이번 하락도 매수할 수 있는 하락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의 증시 흐름은 그닥 나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합니다.